함께 보는 지역 밀착 라이브 남도 탐구생활. 안녕하십니까,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잠시 뒤에 알차고 의미 있는 뉴스 탐구생활로 찾아뵐게요. 네, 오늘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심을 받드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죠. 네, 민심을 제대로 안다면 이제 더 이상은 정쟁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제발 좀 협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생 입법 좀 제대로 좀 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바라는 바일 텐데요. 정쟁이 아닌 민생 국회를 제대로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 갑니다. 저희와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접속하면 되는데요. 접속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화면 상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역 밀착 심층 뉴스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네, 마약 청정 지역으로 꼽히던 광주와 전남에서 드러나지 않은 마약 사범이 많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4년간 광주와 전남 하수 처리장의 하수를 검사한 결과 암페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 성분 검출량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하수 처리장 중에 최상위권을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 2만 8천여 명 중에 광주는 740명, 전남은 376명에 그쳤던 것으로 볼 때 암수 범죄, 드러나지 않은 마약 사범이 많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겁니다. 네, 일단 어떻게 조사가 된 건지 좀 들어볼까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채취해서 그 마약의 종류와 양을 조사했는데요. 하수에는 마약 사범이 배출한 대소변, 또 하수도에 버려진 마약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광주, 목포, 순천에서 검사를 실시했고 암페타민, 엑스터시, 필로폰, 코카인의 검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광주와 전남에서 어떤 마약이 어떻게 검출이 됐는지도 알 수 있나요? 네, 우선 광주에서는 암페타민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남용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마약인데요. 검출량은 4년 평균 하루 1000명당 29.43mg으로 충북, 청주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전남에서는 엑스터시 검출량이 많았습니다. 이 엑스터시는 암페타민 계열의 마약으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데요. 특히 목포 하수처리장에서 4년 평균 하루 1000명당 3.17mg이 검출이 돼서 경기 시화에 이어 전국 2위였습니다. 엑스터시는 동남아에서 흔히 사용되는 마약이죠. 영암, 대불산단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필로폰은 광주와 전남에서 꾸준히 검출됐지만 검출량은 광주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12위, 전남이 17위였고요. 코카인은 광주와 전남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 보고 아마 다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검출량이 전국의 최고 수준에 와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안타까운데, 일단은 그 성분 자체가 지금 특정이 됐으니까 역추적해가지고 어떻게든 차단을 하든가 또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 유통되는 마약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의 경우 이 주로 사용되는 마약이 특정이 된 만큼 유통 차단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그 입장을 내놨고요. 식약처와 관세청 등은 범정부 차원의 마약 근절 대책을 세워서 예방에서 재활 치료까지 그 마약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우리 광주와 전남에 드러나지 않은 마약 사범이 많다고 하니까 네. 마음이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 마약은 또 출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마약의 폐해에서 많은 분들이 벗어날 수 있게 유관기관들이 조금 사회적인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 문화가 소식이죠? 네, 문화가 소식입니다. 먼저 광주극장에서 열리는 GV 게스트 비짓 소식입니다. 영화 목화소
목화솜 피는 날 신경수 감독이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 광주극장을 찾아옵니다. 이 목화솜 피는 날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리는 작품인데요. 10년 전의 사고로 죽은 딸과 함께 사라진 기억, 세월을 되찾는 가족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고요. 배우 박원상, 우미화, 정규수, 노혜주가 같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광주극장은 다음 달 개봉작으로 세계적인 미술관을 담은 다큐멘터리 라파엘로 예술의 군주, 또 아우슈비츠 소장의 학살기를 다룬 존 오브 인터레스트 등을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38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주회는 진혼이라는 주제로 망자의 오페라라고 불리는 베르디 레퀴엠을 연주하는데요. 베르디 레퀴엠은 베르디가 존경하던 음악가 로시니와 만초니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1874년에 완성한 90분 길이의 대작이고요. 광주시립합창단과 순천시립합창단 등 총 190명이 넘는 연주자들이 다 함께 무대에 올라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탐구 생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뉴스 네. 탐구 생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리는 목화솜 피는 날, 영화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화를 제작한 신경수 감독과 조이봉 배우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영화 개봉하면서 이제 광주 한번 찾아오셨고요. 기자간담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듣고 싶네요. 어떠셨는지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거리는 가까웠고 네. 온도는 따뜻했다. 아우. 광주가 심리적으로 아니면 또 그 참사가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는데 네. 많이들 또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1년 전 도청에 있는 ACC에서 촬영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네. 1년 만에 지금 다시 방문을 했는데 따뜻했고 그리고 또 진지하게 네. 맞이해 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만큼 이 영화에 담긴 마음들이 굉장히 따뜻한 마음들일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0주기가 됐습니다.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을 10주년을 기리면서 제작을 하셨는데 감독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사로 둘째를 잃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그리고 언니가 있고 10년의 세월 동안 그 유가족분들과 연대하면서 활동했던 활동가들 그리고 진도에 계시는 시민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이들의 10년의 세월을 따라가는 영화이고요. 기억을 잃은 아버지 병호를 따라서 목포 신항에 있는 세월호 선체로 관객들을 이끌어가는 그러므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의 희망과 연대를 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자료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네. 나오시는 분들이 연기 잘하시는 분들, 물론 조이봉 배우도 잘하십니다만 연기 잘하신 분들이 대거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또 참여해주신 분들이 참사 유가족들도 함께 해주셨고 연분홍 치마도 함께 해주셨다면서요. 네. 예, 그분들은 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건지. 저에게 작품을 제안을 해주신 분들이 이제 연분홍 치마인데요.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소수자들과 오랜 세월 연대하면서 기록을 해온 집단입니다. 올해가 20주년을 맞이했고요. 용산 참사를 다룬 두 개의 문 그리고 성소수자 부모님들을 다룬 너에게 가는 길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분들 그리고 재작년에 이태원 가족분들과 연대하면서 네. 다큐를 만들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네.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항상 다가가는 분들이시네요. 예. 네. 목화솜 피는 날뿐만 아니라 뭐 생일이라던가 너와 나랄지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다룬 극 영화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인 참사를 다루는 영화를 제작한다는 데는 좀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감독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용기를 갖게 되셨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다 이제 용기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용기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런 질문을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실 것 받다 같아요. 보니까는 네. 이제 초반에 제가 답했던 답변과 지금 드리는 답변은 좀 달라졌는데 네. 초등학교 때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이제 못 보던 비디오 테이프 하나 있더라고요. 테이프 라벨에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던 테이프인데 그걸 털었더니 그게 이제 5.18 다큐였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는 이름 전에 사실 광주 사태로 오랫동안 불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테이프를 보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사람들의 어떤 노력 덕분에 광주 사태는 광주 민주화 항쟁이 되었는데 이미 지금 4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뭐 간첩의 소행이니 뭐 빨갱이가 버렸다라는 그런 유언비어가 여전히 있습니다. 네. 지금 세월호가 지금 10년이 됐는데 세월호는 광주처럼 그렇게 길게 그런 고통과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영화에 출연을 해달라고 감독님이 조혜봉 배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선뜻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네. 감독님은 뿌리 깊은 나무 때부터 네. 저는 여러 번 이제 감독님과 행복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감독님의 손을 잡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작품이 세월호 10주년 작품이라고 해서 속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일말의 그 두려움과 걱정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연기자는 작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읽어보니까 이거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작품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영화 스토리를 보면 참사 그 자체보다 그 이후 유가족들의 삶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하다기보다는 좀 당연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세월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참사에 맞춰진 기억이거든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잘 보려 하지 않거나 잊어버리려 하거나 이제 좀 방관하거나 이제 그런 태도를 저 역시도 이제 가졌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참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참사 이후의 삶 이제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테마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출하시다가 작업하시다 보면은 그런 걱정은 좀 드실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잘 만들어야 될 텐데 잘못 만들어서 오히려 이분들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굉장히 큰 걱정을 했죠. 그래서 대본 작업에서부터 작가님하고 일고가 나오면은 유가족분들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1차 편집본이 나왔을 때도 가장 먼저 안산에 가가지고 유가족분들과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네. 그런 검증의 과정뿐만이 아니고 유가족분들이 정말 민낯을 낱낱이 좀 보여주시기를 또 바랬어요. 그래서 여태의 영화하고는 달리 굉장히 좀 입체적이고 그러니까 입체적이란 말은 그들 사이에서의 어떤 다툼과 어떤 뭐 원망과 이런 장면들도 여과 없이 이 영화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극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아이를 잃은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빚잖아요. 그런 갈등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가족 내에서도 그 이후의 삶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참 다행히도 저희 작가님이 오랜 시간 유가족분들과 이제 연대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시나리오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좀 디테일할 수가 있었고 그런 모습들이 10년의 세월이거든요. 3,600일이 넘는 시간인데 그런 갈등이 사실은 당연히 어떤 집단이건 간에 제가 그러니까 요새 최근에 이제 농구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농구 동아리를 한번 모이려고 해도 사실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이 많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과정들이 좀 여과 없이 네. 들어가는
같다라고 봐주십시오. 네, 그렇군요. 영화는 중점을 두셨다고 했던 그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마을 주민도 등장하고요. 또 수색에 나섰던 경찰들까지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중 있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정말 진심으로 연기에 임하셨을 것 같아요. 조이봉 배우께서는 진도 어민을 연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을까요? 저는 진도 해역에서 그 생업으로 이제 어업을 하고 있는 진도 어민을 맡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배가 가라앉았을 때 그물이 망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단순한 걱정을 하는 사람인데 아이들이 전원 구조됐다라는 뉴스 보도를 보고 안심했다가 또 아니라고 하는 정정 보도를 보고 걱정스럽게 바다를 쳐다보는 그런 이제 어민인데 이제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흔쾌히 그 손을 잡는 이제 인물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에요. 드라마적으로는 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인물인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과 제가 그 10년을 오롯이 이 땅에서 이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 되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그것을 분리시켜서 그 인물로서의 어떤 갈등에만 주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투리도 잘하시던데요. 예고편 봤는데 사투리도 좀 잘하시고. 너무 부족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참사나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를 갈 수 없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한번 이제 운전해서 그 팽목항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등대로 들어가는 그 길에 그 원앙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소리가 나는 풍경 같은 게 있었는데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그 걸어가는데 그 풍경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노란색 그 리본하고 같이 흩날리면서 그냥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참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견디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선체 내부에 가서 촬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선체 내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충격이나 부담으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좀 느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저 역시도 목포 신항해를 가서 네. 촬영 전에 이제 2차례 이제 철조망 바깥에서 이제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 촬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다가가고 선체 안에 들어갔죠. 네. 근데 다가가서 보니까 멀리서 볼 때는 어떤 그러니까 막막한 외로움 이게 이제 가장 주된 감정이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질감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녹이 슬어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 안에 있던 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다시 기우고 해서 이 벽면을 보니 아 우리 유가족분들의 마음이 저렇게 됐었겠구나 이제 싶었고 선체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 거대한 그 공간감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그 무게, 그 부피감에 좀 짓눌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건 저희에게 주어진 촬영 여건이 짧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이제 안전하게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이제 컸는데 그렇게 좀 제가 용기를 냈던 건 그 선체 내부를 이렇게 저희에게 안내해 주시던 유가족 아버님께서 너무 밝고 씩씩하고 힘이 넘치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태도를 보면서 아, 이 영화를 만드는 태도가 저래야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촬영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마음 한켠에 선체 촬영이 조만간에 이제 불가능할 것 같은데라는 좀 걱정이 있었는데 현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선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 목화손 피는 날이 유일하게 선체 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촬영 과정이 선체 내부에서 직접 촬영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체 안에서 직접 촬영을 하는 게 작품상으로서도 정말 중요하지만 기록으로서도 중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작품을 통한 기록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어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들고 있고 이제 편집을 하면은 편집한 걸 집에 와가지고 좀 같이 보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아빠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 돌아가신 거야? 그랬더니 제가 답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참사가 있으면은 전 모든 사회가 나서가지고 다시 교육하고 이야기하고 해야 거듭 이야기를 해야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리고 만에 하나 참사가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분야에서 이 자그마한 기록이 비록 기록에 그칠 수는 있어도 어떤 다른 분야의 어떤 교육이건 뭐 다른 장르 예술에서의 그 마중물이 되게끔 그 기록이 최초의 어떤 첫 걸음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이런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그 다큐멘터리나 극영화 같은 경우에는 흥행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뿌리 깊은 나무도 하셨지만은 뭐 육룡이 나르샤라든가 아내의 유혹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아는 흥행 감독이셨는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들고 심각하게 무겁게 다가가려고 했던 어떤 선택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흥행 감독이라고 해주시니까는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 작품으로도 흥행을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다른 의미의 흥행이죠. 네, 다른 흥행이고,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흥행의 다른 의미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널리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뭐 말하면 입이 아파서 이제 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작은 영화가 대한민국 영화 현실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직접 해보니까는 많지가 않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오늘은 제주도에 사는 분들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극장이 없다 제주도에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저희 외삼촌은 극장에를 3번 가시고 4번째에야 이제 영화를 또 보셨는데 이렇게 좀 흥행에 네. 두 분부터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요. 배우로서도 그런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꼭 흥행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 저희는 아직 그 세월호를 역사책으로 보낼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사회 자체가. 네, 그것은 아직 그 세월호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떻게든 저희가 잘 갈무리해서 역사책으로 보내야 될 텐데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방편으로 이제 예술이 계속 그런 문제들을 제기해야 하고 또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의견을 공감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흥행은 그것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갑자기 저기 흥행 이야기로 빠져버렸는데 이제 사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건 간에 일종의 이제 검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어떤 종류의 검열이건 이를테면은 좀 다루기가 힘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혜공 선배님이랑 같이 녹두꽃이라는 작품을 했지만 그 작품을 만드는 것도 쉽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았는데 기적처럼 이제 그 작품도 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작품 뭐 허선 피는 날에도 다들 용기를 내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뭐 자본도 많이 모이기가 힘들고 그리고 홍보도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이 좀 더 많아져야 사회적 의미를 담은 작품들이 좀 편하게 만들어지고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흥행의 다른 이름은 관심입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목가슴 피는 날 꼭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목가슴 피는 날이 궁극적으로 관객들에게 이제 다가갔을 때 야, 이거는 관객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배우로서는 어떤 부분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모든 배우들이 모여서 이제 대본을 한번 읽는데 거기에 이제 대사 중에
우리는 모든 아이들의 부모야, 그치? 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때 정말 모두가 다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말은 안 하지만 다들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구나, 가슴 속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 작품에 참여하면서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고 위로받을 수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시는 것으로 저희가 받았던 선물, 똑같은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감독님께서 못다 하신 얘기가 있으면 예. 네. 이 작품은 전주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1년 만에 만난 소품팀이 저한테 이제 하나 보여준 게 목포 신항 촬영 끝나고 그 철조망에 붙여놓은 노란 리본에 적혀있는 글귀였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록. 이게 이제 아마 저희 영화의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다. 사랑과 연대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 작품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세월호 이야기라 극장 가기가 좀 두렵다, 너무 슬플까봐 힘들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시면은 더 큰 위로와 위안을 얻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극장에 가시는 모든 분들이 일당 100의 마음으로 이 목화 소음은 가을에 이렇게 피어나는데요. 가을까지 영화가 길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선체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기억과 또 교육의 어떤 또 다른 장이 되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바라봅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목화순 피는 날의 신경수 감독님 그리고 조이봉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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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남도 탐사와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또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여러분의 오픈 채팅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 아빠랑 목화순 피는 날 보러 가고 싶어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와. 목화순 피는 날 감동의 무대가 될 것 같다고 기대된다고 하셨고. 네. 세월 참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벌써 10주기입니다. 세월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마음속에서 영원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주셨습니다. 조이봉 배우님 머리 스타일 멋져요. 저도 일단 깜짝 네.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세월호가 벌써 10주기라는 게 그래요. 10주기라는 것도 이 목화순 피는 날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알려드립니다. 네. 슬픈 날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렇죠. 목화순 피는 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작품이에요. 주변에 다 같이 볼 수 있게 알려줘야겠어요. 해주셨습니다. 네, 눈물이 엄청 쏟아질 것 같다고 하셨는데 눈물 흘리고 나면은 오히려 네. 더 후련해지고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잊혀질까 걱정됐는데 영화로 만들어져 다행입니다. 배우님들도 연기하시면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조이봉 배우님 궁금합니다.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광주의 5월의 아픔과 세월호의 참사가 오버랩이 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주셨습니다. 네, 유가족 삶에 집중한 영화라서 더 궁금하다고 해주셨고 제2의 세월호 사고 같은 건 더 이상 안 생기길 바랍니다. 해주셨네요. 네. 자, 이렇게 오픈 채팅방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QR코드 접속하시고 오픈 채팅방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덧 5월도 막바지입니다. 이제 곧 6월인데요. 네. 광주에서의 5월은 또 조금 더 특별하잖아요. 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달이기도 한데요. 이 시기가 되면 광주 곳곳에서 또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남도 탐구 생활에서는 5월이 아니더라도 5.18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5.18 당시에 함께했던 분들은 정말 여러 계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종교계 쪽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종교계 네. 인사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중에서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불교계의 이야기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죄 짓고 죄값을 안 치른다는 것은 불교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성녀가 아니었다면, 불교를 몰랐다면 외면할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이건 불교 정신 아니죠.
아프고 힘들고 고통많은 사람에게 나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마음을 보살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80년 5월) 그 당시는 정심사가 광주에서 제일 큰 절이지. 우리끼리는 내가 정심사 총무고 5월 21일이 초파일이니까 초파일 행사도 해야 되겠군, 그런 거죠 뭐. 문현 스님, 현덕 스님이 있었고 또 내 사제 동생이 성묵이라고 있었어요. 또 이광용 씨도 얘가 있었고, 그분은 화엄사 스님이지. 공부하다가 여기서 만나고 또 딴 데서 헤어져서 살고 도반이지, 도반. 5월 18일은 여기 담이 무너져가지고 그것부터 빨리 손 봐야 되기 때문에 얘가 있었는데, 여기서 학교 다니는 학생, 고등학생이 전일 빌딩 도서관인지 학원인지 이제 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군인이 와가지고 그럴 수 생각을 못했지.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런 일이에요. 그러다가 19일 날 초파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이광영 씨 진각이하고 나하고 목욕을 갔다 하니까 송악탕으로. 근데 이제 목욕을 하고 옷을 입는데 밖이 소란스러운 것 같더라고. 직감적으로 뭔가 있구나 해가지고 계단 사이에 창이 있는데, 근데 도망간 사람 쫓아가는 개엄고 막, 아이고 이거 난리 터졌구나. 진각이 집차에서 그런 총 맞고 부상당한 사람 병원에 옮기는 팀으로 활동했는가 봐. 그 시민군 쪽에서 집차를 가지고 옮기는 역할 중에 하다가 잡혔는지 어디 구타당했는지 어쨌는지 걱정을 하잖아요. 그날 저녁인가 전화를 받은 것 같아. 하필이면 척추 속에 신경 다발을 관통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집착하는데 숨어있는 경군이 쏴버린 것 같고 그렇게 된 거지. 부모 만나기 전에 빨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참 곤욕스럽더라고. 도망갈 틈도 없으니까 바로 위에 헬기가 있고, 그래서 막 가로수 밑으로 우선 숨었어요. 어느 여학생 하나가 그 총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도반이 저렇게 됐는데 민주화운동을 그 당시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안 하고 말아볼 수는 없잖아요. 척파일 행사는 이제 치를 수가 없지. 그래서 신도 회장단이나 이 간부급들이 준비물을 다 했던 것을 이제 니아카에다 싣고 광주 나간 거야. 도청 금남로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분수대에서 다른 종교인도 오셔서 격려나 무슨 말씀들을 좀 해달라. 그런 이제 불교에서 내가 했을 뿐이지. 성녀가 아니었다면, 불교를 몰랐다면 외면할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이건 불교 정신 아니죠. 다른 사람이 살생하는 것도 방관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불교 사상에 젖은 이상 외면할 수가 없어서 활동했지.
1980년도에 김동수 여사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남 지부장을 김동수 여사가 하셨고 저는 조선대학교 불교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김동수 여사하고는 뭐 거의 매일 오전 오후 안 보면은 서로를 궁금해하는 그 정도의 사이였다고 봐야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국 조직 중에 아마 제일 적극적이고 광주의 그 스님들의 대표 모임들에서도 대불련의 파워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불교에서 말하는 불심이 아주 살아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군대 갈 나이였죠. 나중에 아는 사실인데 지부장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미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3월달에 했는 모양이에요. 결국 한 서너 달 만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죠.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대법회를 만들고 보통 분수대 앞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저희들이 이제 밤에 조대 옆에 있는 신광사에서 봉축 행사에 사용할 등을 만들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걸 만들고 18일 아침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조선대학교 앞에 이미 그 새벽녘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텐트가 쳐져 있고 군인들이 상주해갖고 경관들이 동명동 쪽을 내려가는데 벌써 분위기가 쎄하더라고요. 모든 젊은 사람은 끄집어 내리고 구타하고 지나가는 학생들도 구타하고 저희들은 이제 수배가 됐을 걸로 생각을 하고 저하고 김동수 교수하고 강주로 빠져나가서 목포로 간 것이죠. 이미 목포역 광장에서는 목포 시민 골기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우리가 목포에 있어야 되겠냐? 우리만 편하려고 이게 있어야 되겠냐? 김동수 교수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둘이 논쟁도 했고. 같이 있어야 될 친구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연락도 안 되지. 집에도 연락이 안 왔다는데. 나중에 이제 그 복귀를 해보고 증언을 들어보니 강주에 내려온 버스에 같이 합류한 것이죠. 22일인가요? 개헌군이 물러난 직후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됩니다. 형의 소식을 들은 것은 6월 초에요. 부면장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놀리지 말아라. 잘못됐다네. 자네 아들이 잘못됐다네. 하는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청부터 갔죠. 시청부터 확인하고 망월동을 그 다음날인가 갔었는데 5월 27일 날 사망하신 기록하고 소지품에 이제 이런 이제 목주, 절에 이제 목주하고 대불련 배지하고 조대 전자공학과 수강증이 있어가지고 김동수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생각은 지금도 나죠.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마지막 장소가 어디였는가 거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쯤일까 저쯤일까 혼자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한 번도 못 찾고 42년 만에 넘어서 그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그 위치를 이제 추정을 했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보살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현실. 남에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나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살심이라고 하고 보살 정신이라고 그렇습니다. 폭동은 전문적 선동꾼에 의하여 발생하였지. 너희들이 부르는 님의 행진고의 그 님이 누구야? 김일성이야, 김일성!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는 대학생들이 교도소를 습격했대. 이게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실제 팩트인 사건이에요. 5.18이 정말 폭동이었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 건가요? 부군홍객 지만원 씨가 북한 특수군 600명이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고 서술하는 등 허위 사실을 담았습니다. 군 출신 독재자로 각인돼 있는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에 사망했습니다. 사과나 사죄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전두환이 사망한 어제 5.18 유공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희들은 용서를 할 수가 없죠. 내가 좀 자격이 없죠. 내가 죽이려면서 인자나 곱게 죽고 싶소 라는 후회스러운 것을 반성을 하면서 죽기를 바랬는데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제 욕심이었죠. 이 생에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대가를 받아야 돼요. 잘못했으면은 죄의 대가도 받아야 돼요. 그 인과, 불교 인과. 죄 짓고 잘 먹고 잘 살아간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단순히 5월 27일 날 대한민국 5월 민주혁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보여줍시다 해서 5월의 5.18 마지막 날, 끝나는 날에 승리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잔치를 마련해보려서 예술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안전한 날들 봄은 가고 저는 인물 설명에서 김동수 열사 동생 김동채입니다. 저는 민원실 내에 사망자는 윤다원 열사, 김동수 열사로 정정된 기록이 앞으로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사망하신 분 많이 이 도청을 지켰던 것은 아니고 체포되셔가지고 구속도 되시고 아니면은 피해 나가신 분들도 계시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죄 짓고 죄값을 안 치른다는 것은 불교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인과 문제가 다 종결될 때까지는 이어지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갚아라 빚을 마음으로, 언어로, 행동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제대로 사죄를 하려면은 본인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진짜 하고 진정으로 우러난 사죄를 하고 받아들인 우리 입장에서 진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용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기를 우리는 이제 원하죠. 그리고 그런 세상이 오다 보면은 앞으로 하나씩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이죠. (5.18)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발포 명령자를 밝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남아있는 그 명령 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이제 눈치를 볼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모든 걸 다 용서를 구하고 말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지만 김동수 열사를 비롯해 당시 불교계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의지는 8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5.18 정신을 담은 특집 다큐, 또 광주 MBC 창사 60주년과 5.18 민주화운동 44주기를 기리면서 제작이 됐습니다. 그가 죽었다 다큐가 오늘 밤 9시 방영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오픈 채팅방 몇 분 더 소개해 드릴까요? 네. 시간이 좀 있으면 몇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5월은 특별한 달이라 의미가 깊다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네. 민주화 운동의 불교계 이야기는 처음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또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에 이어 5.18까지 오늘은 희생자님들 생각에 참 숙연해지는 마음입니다 해주셨네요. 네. 당시 무등산 증심사에서도 이런 역할을 네. 했다는 거 다시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게 너무나 무섭다고. 예. 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죠. 끔찍합니다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5.18의 스님들의 역할도 많으셨군요 하시면서 네. 큰 희생이 있었네요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세월이 흘러서도 5.18은 잊혀지지 않는 슬픔인 듯해요 해주셨고요. 오늘도 새로운 사실 많이 알게 되셨다고 해주셨네요.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주고 계세요. 지금 모르는 사실을 또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시는 모양인데 네. 5.18이라 더 기억해야 하고 또 힘써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하시면서 주셨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고 주셨습니다. 네, 관련된 또 다큐가 오늘 밤 방영이 되니까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오늘 상품 당첨되신 분들 자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5월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끝나고 이제 네. 6월로 접어들게 됩니다.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남도 탐구 생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까운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MBC 남도 탐구 생활.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